네, 집 근처에서 공사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. 소음이나 먼지 피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생활과 법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정말 먼 법률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서 네. 기대가 됩니다. 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장 주변에서 소음 피해가 난 판결인데요. 먼저 이 판결은 소음 피해를 낸 공사장 측의 이 책임이 크다 이런 판결이 나왔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서대문구에서 일어났던 네. 사건인데요. A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제 B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. 그 이제 아파트 단지는 서로 한 너비 6m 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요. B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다 이제 사실 다 이제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아파트를 올려야 되는 작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음하고 이제 분진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A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공사를 하고 그리고 그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해달라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B 아파트 쪽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는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좀 그게 제대로 지켜지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한 4,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소음과 분진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네.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민원도 제기해보고 실제로 구청에서 이제 나와서 소음을 측정하기도 했습니다. 소음을 측정을 해서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선다라고 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까지도 받았었고요. 네. 이런 일들이 쭉 쌓이다가 이제 A 아파트 주민들이 안 되겠다. 소송을 하자라고 네. 해서 결국 소재기를 하게 됐고요. 법원은 결론적으로는 그 B 아파트를 이제 건축하게 된 이제 조합이라든지 뭐 철거업체 그리고 공사업체들이 A 아파트 주민 측에 이제 5억 원이 넘는 5억 1,457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. 네.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총 약 5억 원 정도의 배상이 나왔다라는 네. 건데 이 배상액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시는지? 그러게요. 사실 배상액이 5억 원이 넘게 나온 거는 좀 이 판례를 좀 리드할 만한 판결이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제 울산에서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뭐 비슷합니다. 같은 아파트 단지가 이제 인접해서 있었고 계속해서 공사장에서 이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서 소재기를 한 것도 똑같고 그리고 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도 똑같았는데 그때는 아예 인정되지 않았거든요. 네. 네. 바로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5억 원이 넘는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자 거주민들마다 그 주민들마다 그 배상받는 그 액수가 뭐 각각 달라요. 뭐 내 아파트 집이 위치해 있는 위치가 뭐 공사장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어느 기간 동안 거주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데 최대로 많이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0만 원을 받게 됐어요. 예. 그래서 만약에 5인 가구라고 하면 뭐 한 가구당 300만 원씩이나 네.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죠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경정을 울릴 만한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거나 물어도 소액일 수 있는데 네. 5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. 네. 그러면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겠어요. 그렇죠. 그렇다고 이제 다 소송을 가야 할까 고민이 있을 텐데 네. 이 피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뭐 이의를 제기하든 소를 좀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. 네,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관련 법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.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. 네. 거기를 보면 이제 3가지 분류를 해놨어요. 시간대별로 아침과 저녁 시간대는 그 65데시벨 이하의 소음이 발생해야만 네. 적법하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습니다. 70데시벨.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밤이다 보니까 좀 낮게 50데시벨 이하로 이제 소음이 발생해야만 이제 적법하다라고 보고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이제 자기 권리들을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소음이 조금 심한 것 같은데, 과도한 것 같은데라고 하면 구청에 바로 전화를 거십니다. 네. 전화를 거셔서 이제 소음이 좀 심한 것 같으니까 측정을 한번 나와서 해달라? 측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. 어쨌든 네. 구청도. 그래서 이제 데시벨 측정을 받고 그걸 다 이제 남겨놓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제 전화하셔서 데시벨 측정을 받으셔야 됩니다. 네.
자,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비슷한 소송이 상당히 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이 있고 옛날에는 좀 소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소음공해라는 생각까지는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냥 뭐 이례적으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소음 당연히 발생하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. 네. 바로 이렇게 이제 데시벨 측정에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소송까지 가시기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들이 참 많아요. 네. 그 중에서 이제 환경민원 포털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.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현재 이제 입고 있는 피해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구제해달라라는 그 소송 이전 단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송까지 하기에는 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집단 소송으로 같이 주민들끼리 네. 그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절차들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송까지는 부담스럽고 근데 내가 어쨌든 지금 피해 입고 있어서 이걸 구제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 민원 포털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네. 굉장히 좋습니다. 해결이 그렇게 뭐 되면 좋고요. 이제 불가피한 상황 법정까지 문제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 네.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측정 앞서 이제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 네. 밖에 또 어떤 것들을 미리 좀 증거로 준비해 놓으면 법정에서 효력이 높을까요? 요즘에는 되게 그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. 그래서 증거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오세요. 그래서 딱 이제 핸드폰에 뜬 그 시계, 이제 뭐 어쨌든 위성으로 하니까 가장 정확하잖아요. 네. 그 시계를 함께 이제 찍어서 이 시각에 지금 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, 이 정도의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 이제 동영상을 찍어오세요. 그래서 그 시계를 찍으시고 바깥에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리는 당연히 녹음이 되니까요. 네. 우리 집에 이제 뭐 막 분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먼지가 앉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다 이제 촬영을 해오시는 경우도 많고요. 네. 그리고 인접 뭐 내가 이제 아파트 거주민이라면 인접한 그 상가에서도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뭐 소음이라는 거는 다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가에 이제 그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뭐 사실 확인서라든지 그런 것도 다 확보를 하면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증거 제출을 함에 있어서 네. 그 어쨌든 그 재판장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네.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규정을 지켜달라 이런 뭐 공문 같은 것도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낸 거 있으면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죠. 네, 이러한 증명 방안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법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는 일이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소송이란 초강수로 두기 전에는 어떤 해결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자치구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이제 뭐 데시벨 다 이제 기준이 마련돼 있고 소음진동관리법도 있지만 뭐 이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소송으로 가면 사실 그 피해는 되돌리기 참 힘들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을 해서 그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런데 다 이제 지시를 하고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많은 이제 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지 뭐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권리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나아지고는 있기는 합니다. 어쨌든 공사 현장에서도 최대한 그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도 잘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준수하려는 그 의식도 사실 중요합니다. 네, 네. 그렇습니다. 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에 따른 판결 내용을 봤고요. 네. 다음 내용도 굉장히 실생활과 관련되고 중요한 내용인데요. 보통 이제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 집은 남양입니다. 볕이 잘 들고요. 아주 네. 좋아요.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양집이 아니었다. 그래서 책임을 지라. 뭐 상당수의 책임이 공인중개사에 있다.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. 네, 네.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이제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그 같은 단지에서 다른 동으로 그냥 이사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찾아갔고 예. 공인중개사 2명과 함께 아파트를 쭉 보러 다닙니다. 그래서 보러 다니다가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. 이 집은 남향입니다. 남서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매매를 권유를 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아파트가 그 평수에는 그 9억 5천만 원으로 그 시세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남향이라고 하니까 더 비싸겠죠. 그렇죠. 5천만 원을 더 얹어서 10억에 이제 아파트를 매매를 하기로 네. 계약을 딱 작성을 합니다.
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그 매매 대상물이 남향이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이제 적혀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A씨 같은 경우에 다 입금을 하고 중도금도 이제 납입을 하고 난 이후에 딱 보니까 이 아파트가 남서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북동향인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이제 화가 나죠. 화가 네. 나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. 나는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0억을 내고 나는 부당하게 샀으니까 네. 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 그 A씨의 그 소송을 받아들였어요. 네. 네.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이제 뭐 5천만 원을 다 배상받으면 이 A씨 입장에선 참 좋겠지만 네. 하지만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 A씨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.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60%로 제한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총 이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네. 일단 공인중개사가 남향이라고 권유를 했고요. 계약서에도 남향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고 그러게요. 그리고 이 A씨는 매매가도 그래서 남향이기 때문에 더 높은 그렇죠. 금액을 주고 지급을 한 건데 네. 근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60%밖에 안 그러게요. 되네요. 우리- 왜 이렇게 네. 상식적으로는 100% 아니면 90%는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. 그렇잖아요. 왜 이렇게 근데 제한한 사실 건가요?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과실 비율을 늘 따지게 네. 되는데요.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당신도 같이 어쨌든 본인도. 집을 보러 다 따라다니면서 아. 당신도 이 집이 북동향이라는 거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.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 예. 단지에 대해서 파삭하게 알고 있다는 있었고 거지, 맞아요. 이 집이 어느 쪽 방향이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비교해봤을 때 좀 판단이 쉽잖아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과실은 40%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네. 좀 제한했죠. 맞습니다. 뭐 이런 그 집의 방향뿐만 아니라 집을 사거나 혹은 네. 이제 전세 할 때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. 네. 수리 이런 맞아요. 것부터 해서 그 네. 중개사 분들 말만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. 일단은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가장 또 강조드리고 싶은 네. 거는 계약서 작성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. 음.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남향이라는 걸 믿고 샀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에 적힌 이 매매 대상물이 남향이다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이라도 배상을 받을 수 맞아요. 있었던 거예요. 네. 네. 만약에 그게 빠지고 음. 그냥 몇 동 몇 호에 대해서만 음. 내가 매매하고 납입 금액은 뭐 10억 원이다라고 했으면 사실 주장을 했지만 상대방이 부인하게 된다면 좀 그렇죠. 그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에 다 모든 걸 맡기고 나는 거기 이제 도장만 찍고 이게 참 일반적인데 맞아요. 그 매매 대상물이 어떤 건지 뭐 어떤 방향인지 평수부터 해가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본인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뭐 따라다니잖아요, 보통 공인중개사들. 그럴 때 실제로 내가 이 집에 내가 특별히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주방은 꼭 이래야만 하고 뭐 어디는 꼭 이래야만 하고 그런 그 원하는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. 좀 꼼꼼해야 돼요, 그죠? 네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요. 말씀하신 건 남향이라고 그랬죠. 여기 쓰세요, 남향이라고. 체크를 꼭 받아요. 네, 매매를 할 때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꼼꼼히 해야 맞아요. 돼요. 예. 자, 이번에는 모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모욕죄. 할게요. 예. 네. 누가 너 뇌가 없는 사람이냐?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네. 벌금을 물게 됐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한 인터넷 이제 커뮤니티 네. 사이트에서 네. 자동차 폐차장이 이제 들어서느냐 마느냐를 놓고 막 갑로들박이 벌어졌던 네.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막 치열하게 다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얘기를 하니까 나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네. 아,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? 당신은 뇌가 없냐? 넌 문외다. 이렇게 얘기를 한 네. 거예요. 근데 이제 상대방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, 나는 이걸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요. 네.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과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? 뭐 모욕죄, 내가 모욕감을 당했다 그래서 다 모욕죄로 인정되면 사실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의외로 인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법원은 결국에는 뭐 이걸 뭐 징역형까지 내릴 건 아니고요. 네. 이제 벌금형을 내렸는데 그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는 그렇습니다. 물론 뭐 그 사람을 막 문해라는 거를 내가 막 그걸 주요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니라 내가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이제 사회적 평가가 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이거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
악플이나 이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사실 안 좋은 거죠. 네. 그런데 우리도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꽤나 쉽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니까. 그렇죠. 물론 소를 제기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내려진 건데 네. 조심해야 되겠는데요. 네. 그렇죠. 네.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. 많죠. 요새 워낙 뭐 인터넷을 활발히 네. 하시고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자기 의견 개진하는 네. 거에 굉장히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격렬해지면 이제 네. 모욕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. 네. 네. 사실 유사한 사건도 좀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어요. 예. 2014년에 있던 사건인데 어떤 한 여성이 글을 올리다가 상대방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.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 있냐. 뭐 안 좋긴 라고 하지만 한 거예요. 그렇게 쓸 수 네, 그렇잖아요. 네. 그렇잖아요. 네, 그걸 보고 맞아요. 참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네 어. 라는 판단을 나도 할 수는 있는 네. 건데 네. 어쨌든 그 판단을 받은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. 네. 역시 고소를 했고 벌금 100만 원형이 선고가 됐어요. 좀 높은 금액인 그렇죠. 것 그래서 네. 이제 당시에 그 이제 고소를 받아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모욕죄라든 게 있기는 한 거는 알았지만 네. 그냥 무식하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는 몰랐다. 네. 이렇게 이 정도로 다 모욕죄가 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살라는 거냐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좀 그 판단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. 어쨌든 뭐 인터넷상이든 실제로 내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든 상대방의 그 경멸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모욕감을 이게 주려고 한 모욕감을 건 주려고 아닌데 네, 본인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될까? 느끼시면 모욕죄가 된다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모욕죄가 네. 사이버 모욕죄가요 1년제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모욕죄라는 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른바 모욕죄 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. 맞아요. 실제로 그 통계를 보면요. 2014년에는 8,800건 정도였던 그 모욕죄 접수 건수가 2015년에는 2배가량 뛰어서 15,000여 건이 넘게 됐어요.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워낙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기도 하고 네.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세상에 다 증거가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 증거